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북아 평화의 핵심 보증인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전략 자문관이던 콜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동북아 질서가 단 사흘 만에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선포하고 이지스함까지 파견했지만 해룡대 핵잠수함 3척의 등장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한국이 감히 우리에게 맞설 수 있을까?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15대가 아타고함을 완벽히 포위했고 대마도는 12시간 만에 태극기 아래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침묵으로 명분을 쌓고 단 하루 만에 동북아 질서를 뒤집었을까요? 미국은 왜 70년 혈맹 일본 대신 한국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던 콜입니다. 44살이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전략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죠. 국무부 브리핑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벽면 가득 걸린 동아시아 지도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일본, 초록색 한국, 붉은색 중국. 각 나라마다 붙어있는 태그에는 핵심 동맹, 안정적 파트너, 전략적 경쟁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이 방에 들어와 브리핑 파일을 펼쳤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전날 밤 들어온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게 제 루틴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내각 지지율 27%로 하락. 다카이치 총리, 극우 세력과의 연대 강화. 독도 관련 발언 빈도 증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넘기면서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늘 그랬으니까요. 강경 발언은 하지만 실제로 무리한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미일 동맹, 그 견고한 틀 안에서 일본은 예측 가능한 파트너였죠.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변할 리 없어. 이 구도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때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DIA 분석관 마이클 브레넌이 들어오더군요. 39살 저보다 5살 어리지만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법에 관해선 저보다 훨씬 깊이 파고드는 친구였습니다. 이던 어젯밤 도쿄 쪽 보고서 봤어? 마이클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봤어. 다카이치가 또 독도 얘기 꺼냈다던데. 지지율 관리용이겠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마이클은 제 책상 앞에 서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일본 방위성 내부 회의록 일부가 떠 있었죠. 물론 공식 문서는 아니었고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단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위대 일부에서 독단 행동 가능성이 포착됐어. 방위성 라인이 총리실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신호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무모하진 않아.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던 자네도 알잖아. 무너지는 정권은 예측 불가능해. 마이클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리더는 때때로 위험한 선택을 하곤 했죠.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은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브리핑룸 전면 스크린에 빨간 알림창이 떴습니다. NHK 긴급 속보. 저와 마이클은 동시에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믿어온 모든 안정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NHK 화면이 브리핑룸 전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마이클이 리모컨을 집어들어 음량을 높였습니다. 일본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흘러나왔고 하단엔 영어 자막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어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긴급 기자회견 예정. 독도 관련 중대 발표 예고.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작됐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뭘 시작했다는 거야? 역사 다시 쓰기. 마이클은 짧게 대답하고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소한 300페이지는 넘어 보이는 분량이었죠. 그는 그걸 제 책상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대마도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법리 자료야. 조선왕조실록, 에도 막부 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원문, 카이로 선언 해석, 국제해양법 판례까지 전부 들어있어.
저는 파일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대마도 역사적 귀속 연구 한국 외교부 국제법팀 작성이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한국 측 비공식 채널이지. 석 달 전부터 입수했어. 마이클은 제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던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어. 법리적 근거, 역사적 자료, 국제법 논리, 심지어 유엔 안보리 제출용 보고서 초안까지.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야. 저는 파일을 넘기면서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료의 완성도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단순한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와 고증으로 무장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조용했던 거지? 그게 핵심이야. 마이클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쪽이 다시 써.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쪽이 아니라 명분과 전략을 완성한 쪽이 판을 뒤집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만약 마이클의 말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전환점일 수도 있었죠. 자네 말대로라면 한국은 일본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렸다는 건가? 정확해. 명분은 도발당한 쪽에 생기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앞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몰려 있었고 기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지도는 곧 바뀔 거야. 그리고 그건 누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더 철저히 준비했는가로 결정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면 속에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연단 앞에 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양옆으론 방위상과 외무상이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어로 시작된 그녀의 발언은 동시통역으로 제 귀에 들어왔죠.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케시마.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이었죠. 일본 정부는 오늘부로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을 공식 선포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마이클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군.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브리핑룸. 제복을 입은 해상자위대 고위 장교가 나타나 지도를 펼쳤어요. 이지스함 아타고는 오늘 오후 3시 다케시마 인근 해역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저는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쳤군. 진짜 이지스함을 보낸다고? 마이클은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CIA 한국팀이었을 거예요. 저는 즉시 제 사무실로 뛰어가 일본 외무성 긴급 연락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4번, 5번. 모두 연결음만 길게 울렸죠.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야.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반응 따윈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2시간 뒤 저는 국무부 긴급상황실로 소집됐습니다. 스크린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항하는 아타고함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한국 측 반응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물었습니다. CIA 한국팀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한국이 침묵한다. 이건 상상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군사 태세는요? 변화 없습니다. 레이더 가동 패턴, 함정 이동, 전투기 출격 기록 모두 평시와 동일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선포하고 이지스함까지 보냈는데 한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니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한국 언론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강경한 논평도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게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오전 마이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CIA 한국팀 최종 보고서야. 읽어봐.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군 전 부대, 태세 변화 없음.
이는 대응 능력 부족이 아닌 의도된 전략적 침묵으로 판단됨. 그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의도된 전략적 침묵. 마이클이 제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무능이 아니야. 준비 끝난 국가의 행동이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선포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전략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 마이클은 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명분을 잃어. 국제사회는 또 동아시아 영토 분쟁이라며 양비론으로 몰고 가겠지. 하지만 침묵하면서 일본이 계속 도발하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분이 쌓여. 도발한 쪽과 참은 쪽이 명확히 갈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한국이 움직이면. 마이클은 문장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로 눈을 내렸습니다. CIA 분석관의 평가가 이어졌죠. 한국 해군 주요 전력, 위치 파악 불가. 잠수함 전단 동향 확인 안 됨. 이는 고도의 스텔스 작전 준비 상태로 추정.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위치 파악 불가. 미국 정보망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이클, 이게 정말. 맞아. 한국은 이미 독도 인근에 전력을 배치했을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70년 넘게 유지된 동북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봐왔어? 안정적인 파트너. 예측 가능한 동맹. 그게 전부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보단 이선 파트너 정도?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착각한 거지.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용히 준비해왔어.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법리적 근거까지. 모든 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어요. 지금 가봐야 해.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마이클이 뒤따라오며 말했죠. 기억해. 가장 조용한 상대가 가장 위험한 법이야.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고요함. 그게 바로 지금이야.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출근하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걸요. 차가 백악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위성 추적 화면을 켰어요. 아타고함은 이미 독도로부터 120km 지점까지 접근한 상태였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6시간 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위성 이미지상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바다 아래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스크린에 떠있는 긴급경보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 열화상 이상 반응 감지.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국방장관, 국무장관, NSC 보좌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으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위성 열화상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죠. 독도 주변 3km 반경에 푸른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국방정보국 분석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42분, 독도 남서쪽 해역에서 수온 교란이 감지됐습니다. 처음엔 자연현상으로 판단했으나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적외선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정밀 분석 결과 규칙적인 이동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식별은 불가능합니다. 스텔스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자제를 요구해달라고요. 자제라니? NSC 보좌관이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먼저 도발한 건 일본 아닙니까? 독도 영유권 선포하고 이지스함까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자제를 요구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70년 동맹 관계입니다. 무시할 순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일본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한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지난 이틀간 한국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게 됐죠.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무슨 뜻인가?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군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죠. 저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마이클이 건네준 법리자료 일부가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한국은 이미 국제법적 근거, 역사적 증거, 외교적 명분을 완성했습니다.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수년간 준비한 전략입니다. 국방장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한국 편을 들자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 편에 서면 한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겁니다. 반대로 한국 편에 서면 70년 동맹이 흔들리겠죠. 그럼 답이 뭔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중립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사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NSC 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립은 결국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일본은 우리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본이 옳다고 확신합니까?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된 동맹이 때로는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일본 편을 들자는 쪽, 중립을 지키자는 쪽,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쪽, 세 갈래로 의견이 갈렸죠. 그때 상황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올랐죠. 독도 인근 해역. 아타고함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 세 개가 수면 위로 천천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멈춘 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첫 번째 그림자가 완전히 부상했습니다. 길이 약 80m, 매끄러운 검은색 선체. 함교탑에 새겨진 태극기가 위성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됐죠. 저건 국방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잠수함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자도 차례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세 척 모두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며 독도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었죠. 식별 가능한가? 코드명. KRS 해룡대로 추정됩니다. 해룡대?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국방부 보고서에서 잠깐 언급됐던 한국의 극비 전략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소문 정도로 치부했어요. 해룡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건가? NSC 보좌관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존재할 뿐 아니라.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의 측면이 클로즈업 됐어요. 함체 구조로 봐선 전략 잠수함급입니다.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 스텔스 성능 최상급. 우리 정보망에 한 번도 제대로 포착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세 척이나. 아타고함과의 거리는 3km입니다. 완벽한 포위 태세죠. 스크린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회색 함체가 파도를 가르며 독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이미 포위당했다는 사실을요. 일본 측에 통보됐나?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분석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 한쪽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NHK 긴급 뉴스였어요. 일본 기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타고함 주변에서 정체불명 잠수함 3척이 출현했습니다. 한국 해군으로 추정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군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CIA 동아시아 팀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저건 경고예요. 경고. 한국은 지금 일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 이 이상 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해룡대의 등장은 군사적 시위이자 외교적 메시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긴급 발표 예정 -5분 후.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1시. 서울은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어요. 5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청와대 브리핑룸이 나타났어요.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회색 양복을 입은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지스함 아타고는 10분 내로 현재 위치에서 회항하십시오. 10분. 만약 회항하지 않을 경우. 한국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0분. 한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뿐이었죠. 카메라가 확대되며 그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48시간 동안 일본의 도발을 침묵으로 견뎌왔습니다. 이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쪽이 다시 쓴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법리로, 충동이 아닌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할 시간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브리핑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봤지? 응. 방금 봤어. 이던 한국 외교부에서 우리한테 비공식 설명 자료를 보내왔어. 지금 국무부로 와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뉴스는 계속 한국과 일본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일본 내각 긴급회의 소집. 아타고함 회항 여부 결정 중. 국제사회 양측의 자제 촉구. 국무부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은 이미 회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그가 건넨 태블릿에는 한국 외교부가 보낸 문서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침묵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재편,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 하락, 방위성 내부의 독단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해왔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동시에 국제법팀은 독도 및 대마도의 역사적 귀속,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 카이로 선언 원문 분석을 완료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일본이 먼저 도발하게 만들어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는 것. 둘째, 일본 내부의 지위 혼선과 정치적 분열을 유도하는 것. 믿어지나?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교한 함정이었어. 맞아. 한국은 일본이 실수하길 기다렸던 거야. 그리고 일본은 정확히 그 함정에 걸렸지. 저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봐왔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안정적인 파트너, 예측 가능한 동맹.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략 국가였어요. 이던 자네 표정 봐.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확신하게 됐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마이클, 우리가 그동안 틀렸던 거야. 한국을 이선 파트너로만 봤던 게. 그래. 이제야 깨달은 거지.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아타고함, 카운트다운 5분 남음. 회신 없음. 저는 태블릿을 들고 다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저는 한국 외교부 문서를 계속 읽었어요. 마지막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충동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 뒤엔 때로 가장 긴 전략이 숨어 있다.
마이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독도 상공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3분 남았을 때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어요. 독도 상공 9,000m 지점에서 15개의 점이 갑자기 출현했죠. 저건 뭡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레이더 분석관이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식별 불가. 아니, 잠깐만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15개의 점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투기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투기? 어디서 나타난 거죠? 일본 레이더엔 잡혔습니까? 아니요. 일본 측 레이더는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스텔스. 완벽한 스텔스 침투였어요. 화면이 다시 전환되며 위성 광학 카메라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15대의 전투기가 삼각편대를 이루며 아타고함 상공을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기종은 KF-X 기반 스텔스 전폭기로 추정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수중에선 해룡대 3척, 상공에선 스텔스 전투기 15대. 완벽한 입체 포위였습니다. 아타고함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일본 측 반응은 도쿄 벙커에서 긴급회의 중입니다. 하지만 지휘계통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NSC 보좌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카이치가 끝까지 버티라고 명령했겠지.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회항을 원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저 상황에서 싸우는 건 자살행위니까요. 카운트다운이 1분 남았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만 응시했죠. 50초, 40초. 아타고함의 함교에서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신호 포착.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아타고함에서 도쿄로 긴급 보고 중입니다. 30초, 20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요. 10초, 5초. 그리고 회항 명령 확인. 분석관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타고함 방향 전환 중입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스크린 속에서 거대한 이지스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를 향하던 뱃머리가 점점 돌아서며 결국 반대 방향을 가리켰어요. 해룡대 3척은 여전히 제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들도 편대를 유지한 채 상공을 선회했죠. 한국 측 추격하지 않습니다. 전투기들도 복귀 중입니다.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군.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 앞에서 굴욕적으로 회항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체면을 완전히 잃었죠. 하지만 체면을 잃은 정권은 위험합니다. 더 큰 도박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일본은 대마도 병력 증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한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타고함 회항 직후 한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저는 국무부 사무실에서 CNN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UN 본부 안보리 회의장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대한민국은 오늘 안보리에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문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독도 및 대마도 영유권에 관한 종합보고서.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선왕조실록, 대마도주 외교문서, 에도 막부 기록, 샌프란시스코 조약, 원문, 카이로 선언 해석을 포함합니다. 한국 장관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419년 조선은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대마도는 조선에 조공을 바쳤으며 이는 에도 막부 문서에도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어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 사본을 다운로드했습니다.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학술 논문 수준의 고증이었죠. 조선왕조실록 원문, 일본 고문서 스캔본, 국제법 판례 분석,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조약 협상 당시 회의록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 강점 논리에 불과합니다. 한국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마도 역시 조선과의 역사적 관계 속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완전히 병합한 건 메이지 유신 이후였으며 이는 국제법상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보리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은 커졌어요.
한국은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역사적 근거, 법리적 논리, 국제법 해석, 심지어 반박 가능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까지요. 마이클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왔어? 지금 보는 중이야. 어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허점이 없어. 마이클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은 명분, 군사력, 외교력을 동시에 갖춰버렸어. 이제 국제사회는 일본 편을 들기 어려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CNN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각국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프랑스 외교부 한국의 보고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 영국 외무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 일본의 일방적 도발에 우려를 표한다. 국제 여론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하지만 제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대마도 방위 병력 증강, 한국을 향한 군사훈련 강화, 독도 영유권 포기 불가. 다카이치 내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을 더 키우기 시작했죠.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도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CIA가 입수한 일본 내각 회의록을 읽고 있었어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러나온 단편적인 내용들이었죠. 총리, 이 이상은 무리입니다.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큽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간다. 대마도 병력을 2배로 늘려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못된 리더의 자존심이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새로운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던 일본 경제 상황 봐. 그가 건넨 태블릿에는 도쿄 증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고 있었어요. 40% 하락. 코리아 쇼크야.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어. 한국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지.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락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 재계는 뭐라고 해? 내각에 불만 표출 중이야.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 회장들이 총리실에 항해 서한을 보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방위성 내부는 분열됐어. 일부는 총리 명령을 따르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회의적이야. 아무도 한국과 실제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거든. 저는 의자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었죠. 하지만 다카이치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불안정한 리더의 자기 보존이지. 지금 물러서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더 큰 사고를 칠 거야.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마이클도 함께 따라왔죠.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국방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무인 정찰 드론을 발진시켰습니다. 어디로요? 한국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대마도에서 출발한 2개의 작은 점이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도발입니다. NSC 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에요. 일본은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뻔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10분 뒤 한국 공군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남서쪽 경계선이었습니다. 일본 무인 정찰 드론 2기가 비정상 궤도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백악관 상황실 스크린엔 실시간 추적 영상이 떠 있었죠. 드론의 의도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평시 정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분석관이 레이더 패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궤적을 보면 의도적 침범입니다. 한국 레이더 반응을 테스트하려는 거죠.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선을 넘고 있었어요. 한국 측 반응은? 합참이 대응준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F-35A 2대가 출격 준비 중입니다. 그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비공식 경고 채널을 열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용은 드론 귀환 명령 시 즉각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한국은 여전히 명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절차를 지키는 거였어요. 일본 내각 회신은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카이치는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물러서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요. 11분이 지났습니다. 드론 KADIG 진입. 스크린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점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8km 침범이었어요. F-35A 출격 확인. 한국 전투기 2대가 초음 속으로 접근했습니다.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교전 규칙 확인됩니다. 경고 사격 후 요격. 화면 속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하지만 드론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두 개의 하얀 궤적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드론 2기가 거의 동시에 폭발했죠.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일본 측 반응은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부분이 일본의 도발을 더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고 절차를 지켰고 일본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던, 이제 외교적 완충지대는 없어.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명분을 완성했어. 침묵했고 기회를 줬고 절차를 지켰어. 이제 일본이 또 도발하면 행동할 거야. 마이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군 작전명 태극의 비상 가동 징후 포착.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명분의 단절은 행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죠. 워싱턴 시간 밤 11시. 펜타곤 비상상황실은 희미한 불빛만 켜진 채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어요. 한국군 작전계획서였습니다. CIA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입수한 개요였죠. 작전명 태극의 비상. 목표 대마도 일본 자위대 무력화. 단계 3단계 순차 진행. 1단계 해룡대의 전파 방해 및 해역 봉쇄. 2단계 스텔스 전단의 지휘통신시설 무력화. 3단계 특수전 부대의 지상 거점 장악.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평생 외교적 해결을 믿어왔습니다. 협상과 타협.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력작전 계획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일한 방법인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아직도 안 자? 잠이 안 와.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던, 자네가 틀린 게 아니야. 뭐가? 외교를 믿었던 것. 그건 옳은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위한 힘이 필요해. 외교가 작동하려면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제한적 정보 지원 요청을 승인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로 했어. 직접 개입은? 아니. 정보 지원만. 한국이 원한 게 그거였어. 일본의 정보전 교란을 관리해달라는 거.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미국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은 필요한 지원을 받는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마이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모르겠어. 이던.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했고 양측을 설득하려 했고 시간을 벌려고 했어. 근데 일본이 선택한 거야. 끝까지 가기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택은 일본이 한 거야.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각성도 느껴졌어요. 외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어요. 서울 시간 오전 9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긴급 전화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직통 회담이었어요. 저는 NSC 팀과 함께 옆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했죠. 대한민국은 내일 새벽 대마도에 대한 제한적 군사작전을 시행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직접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작전 중 일본의 정보전 교란을 관리해 주십시오. 오판으로 인한 확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10초 정도 흘렀을까요? 알겠습니다. 미국은 정보 안정화 구역을 설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마이클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던, 이게 뭔지 알아? 뭔데?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야.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야. 파트너가 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정확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협력만 요청했죠.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보 안정화 구역이 뭔가요? NSC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 전역의 정보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된 정보로 오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하도록요. 그럼 우리는 중립을 유지하는 건가요? 형식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실질적으론. 국방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을 돕는 거야. 일본의 오판을 막는다는 건 결국 한국 작전이 성공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 동맹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무조건적 지지 대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 이상이 됐죠. 제3의 길. 그게 미국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오후 3시. 미국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정보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모든 관련국의 오판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확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미국의 지지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죠. 한국은 조용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관찰자에서 설계자로. 제 역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미국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태블릿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군, 대마도 해역 최종 진입 개시. 시계를 봤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자정이 넘었어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간 새벽 4시. 대마도 주변 해역은 고요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스크린에 야간 투시 위성 영상이 떠올랐어요. 저는 숨을 참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갑자기 수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해룡대 세척이 동시에 부상하기 시작했죠. 1단계 개시.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룡대에서 강력한 전파 교란이 시작됐습니다. 대마도 전역의 일본군 통신이 순식간에 마비됐어요. 일본 측 교신 두절 확인. 레이더 무력화 확인. 지휘체계 마비. 보고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일본군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5분 뒤. 2단계 개시. 스텔스 전단 접근 중. 상공 9,000m에서 KF-X 스텔스 전투기들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15대가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목표물에 접근했죠. 정밀 타격 시작. 섬광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방공 레이더 기지, 통신 중계소, 지휘 벙커.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었어요. 민간 시설 피해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군은 군사시설만 타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3시간 40분 뒤. 3단계 개시. 특수전 부대 투입 확인. 헬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수송기로 침투한 거였죠. 한국 특수전 여단이 주요 거점을 하나씩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은 거의 없었어요. 일본군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죠. 대마도 일본 자위대 사령관이 통신을 요청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용은 항복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면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30분 뒤. 대마도 일본 자위대 사령관 다나카 히로시가 공식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작전 시작 12시간 만이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단 한 명의 민간인 사상자도 없이
최소한의 병력 피해로 대마도를 장악했습니다. 국제감시단 진입 확인. UN 옵저버팀 도착. 한국군 포로 인도적 처우 확인.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점령이 아니야. 그럼 뭔데? 복원이야.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거지.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대마도 정상에서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선 긴급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국 사임을 발표했죠. 새로운 일본 총리가 취임하며 첫마디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워싱턴 DC 국무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곳에 서 있었어요. 벽면 가득 걸린 동아시아 지도 앞에서요. 하지만 지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국 영토라는 뜻이죠. 대마도는 연두색이었습니다. 한국주도 평화관리공동개발구역이라는 새로운 범주였어요. 일본 옆태근은 핵심 동맹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옆태근은 안정적 파트너에서 핵심 안정축으로 격상됐죠. 제 책상 위엔 새로운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퍼시픽 뉴 넥서스 동북아 신질서 전략.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전략 문서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보증인이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명 준비됐어? 응.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네 많이 변했어. 그래. 70년 된 틀을 깨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틀을 깬 게 아니야. 현실이 틀을 깬 거지. 난 그냥 인정한 것뿐이야. 문서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선콜, 시니어 애드바이저 포 이스트 에이전 스트래터지, US 디파트먼트 어브 스테이트.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새 총리가 취임한 뒤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경제 협력 재개에 합의했죠. 대마도는 한국 주도로 평화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참여했어요. 갈등의 땅이 협력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UN 안보리는 장기간 협상 끝에 권고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찬성. 중국, 러시아 기권. 비상임이사국 과반 찬성이었죠. 독도는 한국 영토로, 대마도는 한국 주도 관리구역으로 사실상 인정됐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최윤아 국제법 전문가였어요. 자문관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네요.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했기 때문이죠. 전화를 끊고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란색, 연두색, 초록색. 색깔 하나하나가 70년 넘게 어긋났던 균형이 바로잡힌 증거였습니다. 마이클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거 알아? 뭘?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비된 쪽이 다시 썼어. 지도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군. 브리핑룸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지도가 이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요. 저는 복도를 걸어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가장 익숙한 곳에서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때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 되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